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생각보다 근육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셨나요? 오늘은 이 근육 성장에 단순히 단백질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의 질이 왜 결정적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 그 근육 합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류신이라는 거, 그리고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까지.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근육 키울 때 단백질 얼마나 먹나 이것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단백질의 질,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그 속도랑 효율을 좌우한대요. 특히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드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EAA,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사실 근육 합성의 실제 재료이면서 동시에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런 분지수의 아미노산 BCAA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비필수 아미노산만으로는 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제대로 켜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그 류신이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거의 근육 합성 공장의 시작 버튼 같은 역할이라고. 류신 역치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한 끼 식사에서 대략 한 2.0g에서 3.0g 그 정도 류신을 먹어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효과적으로 딱 점하게 된다는 결과가 많아요. 이게 세포 안에서 근육 생성을 조절하는 특정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류신이 충분해야 자, 이제 근육 만들 시간이야. 이런 신호가 제대로 간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를 적절한 양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근육 합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유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럼 류신 함량 높은 단백질 이게 중요하네요. 근데 먹는다고 그게 다 우리 근육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화율이나 생체 이용률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게 분해되어서 이게 소화율이죠. 혈액으로 흡수되고 또 그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이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이게 생체 이용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자체의 분자 구조나 가공이나 조리 방법,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피트산처럼 흡수를 좀 방해하는 항영양인자 유무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변수가 많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구성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높은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콩이나 퀴노아 같은 일부 식물성 단백질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종류를 좀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 단백질은 또 장내 미생물 환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복잡하네요. 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봐야 하고 소화 흡수율까지 고려해야 하고 그럼 이런 단백질의 종합적인 품질, 이건 대체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전 방식 말고 요즘 쓰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PDCAAS라는 지표를 주로 썼는데 이게 몇 가지 좀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FAO, 그러니까 유엔 식량 농업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DIAAS라는 새로운 기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DIAS요? 네, 소화 가능 필수 아미노산 점수, Digestible Indispensable Amino Acid Score.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 위나 대장이 아니라 실제로 아미노산 흡수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소장 끝부분, 회장에서 얼마나 소화 흡수되는지를 직접 측정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기존 방식과 달리 점수 상한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없어요. 그래서 품질이 아주 높은 단백질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까지도 비교가 가능해졌죠. 또 각 필수 아미노산의 소화율을 개별적으로 다 고려한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덕분에 단백질의 실제 영양적 가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DIAAS 점수가 높을수록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좋고 소화 흡수도 잘 돼서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인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이 DIAAS 점수가 높은 그런 고품질 단백질을 잘 골라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대략 한 8g에서 10g 정도,
그 정도 필수 아미노산을 먹는 게 근육 합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처럼 흡수가 빠른 단백질은 운동 후에 근육 합성 스위치를 빨리 켤 수 있고요. 카제인처럼 흡수가 느린 단백질은 좀 더 오랫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끼에 먹는 단백질의 질이 조금 낮더라도요. 하루 전체 식단에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잘 조합하고 총 필수 아미노산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보완이 되는 거죠. 특히 식물성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곡류,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서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해주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근육이 좀 기대만큼 안 붙어서 고민이신가요? 혹시 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많이 먹는 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근육 성장을 진짜 제대로 극대화하려면 단백질을 어떻게 또 얼마나, 언제 먹는 게 좋은지 그 과학적인 전략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우리의 노력이 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게 이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이걸 뭐 근단백질 합성 MPS라고 부르죠. 또 분해되고 이건 근단백질 분해 MPB라고 하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육이 커지려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양이 분해되는 양보다 많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MPS가 MPB보다 높은 상태, 이걸 유지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저항성 운동 있잖아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요. 이게 바로 MPS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이에요. 운동 없이는 사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막 생기진 않죠. 아, 운동이 먼저군요. 그렇죠. 단백질 섭취는 운동으로 이미 시작된 그 합성 과정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필요한 재료를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들이 아미노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카제인처럼 좀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쉴 때나 잘 때 근육분의 그 MPB를 좀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이 먼저고 단백질은 그 효과를 더 키워주는 역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보통 그 건강 권장량으로 체중 1kg당 0.8g 얘기하잖아요. 이걸로는 근육 만들기엔 좀 많이 부족하겠네요. 네, 근육 성장의 목표라면 그 정도는 확실히 부족하고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1.6에서 2.2요? 네, 그 정도 사이의 단백질을 먹는 게 근육량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70kg 정도 되시면 하루에 뭐 대략 112g에서 154g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삼아볼 수 있겠죠. 이야, 1.6에서 2.2g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근데 혹시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나요? 필요한 양이?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령은 정말 큰 변수예요.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단백동화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단백동화 저항성이요? 그게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세포가 단백질이나 운동 같은 이런 성장 신호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성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중 킬로그램당 1.2g에서 1.6g 이상, 좀 많게는 2.4g까지도 권장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챙겨 먹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 섭취량이 킬로그램당 한 2.2g을 넘어가면요. 그 이상 먹는다고 해서 근육 성장이 막 계속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상한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계속 비례해서 근육이 막 쭉쭉 붙는 건 아니군요. 그럼 보통 한 2.2g 킬로그램 정도가 일반적인 상한선으로 보면 될까요? 대체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 감량하려고 칼로리 섭취를 확 줄이는 다이어트 중이다. 이럴 때는요. 근손실을 막으려고 오히려 더 높은 단백질 섭취, 뭐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3.0g 이상,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와, 다이어트 할 때는 또 다르군요. 네. 결국에는 자신의 운동 목표나 뭐 나이, 그리고 현재 칼로리 섭취 상태 같은 거,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섭취량을 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양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운동 끝나면 30분 안에 무조건 단백질 쉐이크 마셔야 된다. 이 기회의 창 이야기가 거의 뭐 공식처럼 여겨졌잖아요. 요즘은 좀 어떤가요? 아, 그 기회의 찬 개념이요. 그게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물론 운동 직후에 단백질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최근 연구들은 그 특정 시간, 그 자체보다는 하루 동안 필요한 총 단백질량이 있잖아요. 그걸 다 채우는 거, 그리고 그 양을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히 나눠 먹는 거. 이게 MPS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운동으로 인해서 단백질 합성이 막 늘어나는 효과가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뭐 최소 24시간까지도 간다고 보고요. 와, 그 창문이 생각보다 훨씬 넓게 오랫동안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좀 실용적일까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요. 하루 총 단백질 목표량을 정했으면 그걸 한 3, 4시간 간격으로요. 한 번 먹을 때 20g에서 한 40g 정도씩 나눠서 섭취하는 겁니다. 3, 4시간마다 20에서 40g씩. 네. 이렇게 하면 MPS를 하루 종일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운동 전후 1시간 이내에 한 20에서 25g 정도 먹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카제인처럼 소화 느림 단백질을 한 30에서 40g 정도 먹는 거. 이런 전력도 여전히 근육 회복이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 총량 채우는 거, 그리고 그걸 규칙적으로 나눠 먹는 습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근육 성장의 시작과 핵심은 역시 저항성 운동이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총 단백질 섭취 목표량, 보통 체중 킬로그램당 1.6에서 2.2g 정도 이걸 정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20에서 40g씩 꾸준히 나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운동 직후 타이밍은 뭐랄까 약간 부가적인 최적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주로 양이랑 타이밍 위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질 문제입니다. 단백질의 질이요? 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단백질 식품이 그 아미노산 구성에 똑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류신 같은 특정 필수 아미노산은 MPS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총 그램수만 맞추는 걸 넘어서 류신 함량이 높은 질 좋은 단백질원을 선택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근육 성장 전략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잘 안 빠지시나요? 아니면 뭐 힘들게 뺀 살이 금방 다시 찌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단백질 섭취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생각보다 체중 관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흔히 그냥 근육 만드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죠.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바로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뭐랄까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그 든든함이 오래가요. 포만감을 준다는 게 그럼 우리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네, 그렇죠.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PY나 GLP-41 같은 것들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배고프다는 신호, 그렐린이라고 있는데 그건 좀 덜 나오게 돼요. 아, 호르몬 조절이군요? 네. 그리고 소화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리거든요, 단백질이. 그래서 위가 오랫동안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죠. 예를 들어 우유 단백질 중에 카제인이라고 좀 천천히 소화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빨리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보다 더 길게 포만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결국 덜 먹게 되니까. 네, 덜 먹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덜 배고프니 덜 먹는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은 소화시키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칼로리를 더 태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게 바로 식품의 연료과 영어로는 TEF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단백질은 이 과정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자기가 다진 칼로리의 한 20%에서 30%나 돼요. 와, 20, 30%요? 네, 꽤 높죠. 탄수화물이 한 5에서 10% 정도고 지방은 뭐 거의 없거나 3% 미만이거든요. 와, 생각보다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합성하고 이 아미노산 대사 과정이 꽤 복잡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럼,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 건가요? 이게 좀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물론 이것만으로 갑자기 엄청난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하, 그렇죠. 역시.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포만감 효과랑 같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죠. 총 에너지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니까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사실 또 있어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근육 손실을 막는 겁니다. 아, 근손실. 중요하죠. 네. 칼로리를 줄이면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근육도 같이 줄어들기 쉽거든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져요. 그럼 결국엔 칼로리 소모가 줄어서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유현상의 주범 중 하나고요. 아,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근육 빠질까 봐. 그럼 단백질이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요. 우리 몸이 근육을 막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걸 최대한 막아줘요. 그리고 근육 합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요. 아하. 그래서 체중 감량 중에는 평소보다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체중 1kg당 1.2g 이상 운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체지방을 빼고 싶다. 이러면 1.6g에서 2.4g까지도 권장되기도 해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막 물어먹는 것보다 매 끼니 꾸준히 한 20, 30g 정도씩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급격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건 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손실 막으려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칼로리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주고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근육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손실 최소화의 핵심이죠. 저항성 운동이 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고단백 식단이 저단백 식단보다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량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꽤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 연구에서 그런 경향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포만감 증가 효과, 또 TF 효과, 그리고 근손실 방지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한 노년층에게는요, 이게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요. 그럼 식단을 짤 때 그냥 단백질 위주로만 막 짜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단백질량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단백질의 종류요? 네, 예를 들어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생선, 아니면 콩, 두부 같은 이런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통곡물이나 채소처럼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가공육이나 지방 함량이 너무 높은 단백질 위주로만 먹으면 그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단백질의 이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단백질 섭취 양,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어쩌면 단백질을 언제 먹는지가 예를 들어 칼로리 제한 상황에서 근육을 지키고 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운동해도 근육이 좀 잘 안 크는 것 같다고요. 아니면 혹시 어떤 단백질 먹어야 하나 이거 맨날 고민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인데 이 내추럴 식품이랑 보충제 사이에서 뭐가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내추럴 식품부터 볼까요? 고기, 생선, 콘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것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영양소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요. 근데 이게 또 매번 조리해야 하고 정확히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는지 딱 알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 점이 있죠. 반면에 단백질 보충제는 바로 그 편리함, 그리고 빠른 흡수, 이게 강점이에요. 아, 흡수 속도? 네, 단위당 단백질 함량 자체도 높고요. 특히 운동 끝나고 바로 근육 회복 치료할 때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국제스포츠 영양학회 그 ISN에서도 바쁜 운동선수들한테는 이게 꽤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미량 영양소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은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부담 같은 거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보충제가 내추럴 식품을 뭐 완전히 대체한다? 이건 아니겠네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식단을 보충하는 거지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역시 내추럴 식품을 우선으로 딱 챙겨 먹으면서 필요할 때만 보충제를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거. 이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제 종류도 좀 알아볼까요? 제일 많이들 드시는 게 그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이죠. 네, 그렇죠. 워낙 대중적이니까요. 이게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 그 류신 함량이 꽤 높다고 들었어요. 100g당 한 11g에서 12.5g 정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이게 또 가공 방식에 따라 WPC, WPI, WPH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유당이 적고 단백질 순도가 한 90% 이상 되는 WPI, 이게 효과나 가격 면에서 좀 균형 잡힌 선택지다 이렇게들 많이 봐요. WPI. 근데 카제인 단백질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 카제인? 네. 이건 우유 단백질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요. 소화 흡수가 엄청 느리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느리다고요? 얼마나 느린데요? 아미노산이 혈액으로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한 3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도 가요. 와, 8시간이요? 진짜 기네요. 그럼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그런 건가요? 자기 전에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거죠.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자기 전이나 아니면 식사 사이 간격이 좀 길어질 때 권장되죠. 포만감도 유청보다는 좀 더 크고요. 아하, 그럼 만약에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 차리실 텐데 대두 단백질, 이게 식물성 중에서는 드물게 완전 단백질이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들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두가 그렇죠. 오, 식물성인데도 다 있군요. 네, 완두콩이나 쌀 단백질도 물론 좋은데 얘네는 특정 아미노산, 뭐 예를 들면 메티오닌이나 리신 같은 게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섞어 먹으면 아미노산 조성이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맛이나 식감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쵸.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네, 심지어 연구를 보면 대두 단백질이 근육량 늘리는 효과가 우유 단백질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결과도 있어요. 오, 정말요? 흥미롭네요. 자, 보충제 얘기는 이쯤 하고 다시 내추럴 식품으로 좀 돌아와서요. 어떤 식품들이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을까요? 역시 닭가슴살을 빼놓을 순 없죠. 조리된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뭐 한 31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역시 닭가슴살이군요. 네, 그리고 계란도 한 개당 한 6, 7g 정도의 완전 단백질이고요. 식물성 중에서는 단단한 두부, 이것도 100g당 한 8g에서 많게는 17g까지도 들어있어요. 꽤 괜찮죠? 두부도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연어는 단백질도 한 100g당 22g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소고기 우둔살, 지방 적은 부위요. 이건 100g당 단백질이 22g에서 36g까지 꽤 높은 편이고 크레아틴이나 철분도 풍부하죠. 종류별로 장단점은 알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결국 비용, 가성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단백질 1g당 가격, 대충 따져보면 어때요? 아, 그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 단백질 1g당 가격을 대략 비교해보면요. 계란이 한 42원 정도, 그리고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가 한 57원, 닭가슴살이 한 65원, 이 정도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해요. 오, 생각보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괜찮네요. 그럼 좀 비싼 편인 것들은요? 아무래도 소고기나 연어 같은 경우는 영양가는 물론 좋은데 단백질 1g당 비용으로 보면 각각 300원 이상, 뭐 90원 정도?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죠. 보충제는 이게 또 그 제품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저렴한 WPC 같은 건 1g당 뭐 30원대 초반도 있긴 한데 좀 고급 WPI나 WPH 아니면 뭐 다른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것들은 훨씬 비싸지죠.
편차가 크군요. 네, 물론 이 가격은 뭐 언제 어디서 사느냐, 할인하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요. 하긴 그렇죠. 가성비도 중요한데 또 흡수율이나 같이 얻는 다른 영양소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단백질 종류를 먹느냐, 이 질문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운동 목표, 그리고 식단 전체의 균형 같은 걸 다 고려해서 단백질 섭취의 시기랑 조합까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생각보다 잘 안 크시나요? 아니면 뭐 체지방 감량이 목표인데 이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사실 목표랑 상황에 따라서 단백질 먹는 법은 확 달라져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러면 보통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정도, 그 정도 단백질을 권장하죠. 특히 운동 끝나고 나서는 흡수가 좀 빠른 유청 단백질, 그중에서도 단백질 순도가 높은 분리유청 단백, WPI라고 하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자기 전에는 소화 흡수가 좀 느려서 밤새 아미노산을 쭉 공급해주는 카제인 단백질, 이게 근육 회복이랑 합성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내추럴 식품으로는 당연히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생선 이런 게 좋고요. 근데요, 체지방 감량할 때는 칼로리를 줄이니까 단백질도 같이 줄여야 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막 근육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지키려면 오히려 체중 1kg당 1.6g에서 많게는 2.4g까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아요.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을 줘서 식욕 조절에도 좋고 또 소화될 때 다른 영양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효과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방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콩, 뭐 저지방 유제품 이런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 위주로 짜는 게 유리하죠. 그럼 마라톤이나 사이클처럼 이런 지구력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이랑은 단백질 먹는 법이 또 다르겠네요? 맞아요. 지구력 운동은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긴 한데 그래도 운동 후에 근육 회복하고 손상된 거 복구하려면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4g 정도? 근력 운동보다는 조금 낮죠. 운동 중간이나 후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글리코겐 다시 만드는 거랑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채식주의라든지 유당불내증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예상 같은 것도 단백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다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보충제만 딱 챙겨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게 진짜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핵심은 다양한 내추럴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다른 영양소까지 골고루 먹는 겁니다. 보충제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에요. 식사만으로 필요한 단백질 다 채우기 어려울 때, 아니면 운동 직후에 빨리 흡수해야 할 때, 뭐 식사 준비가 어려울 때 쓰는 거지 식단을 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충제만 먹다가는 다른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혹시 또 다른 흔한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특정 단백질 음식만 계속 고집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먹는 거죠. 식품마다 아미노산 구성도 다르고 미량 영양소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콩류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또 콩이나 렌틸콩,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들도 정말 좋은 단백질이고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약간 닭가슴살을 너무 신봉했나 싶기도 하고 그럼 아침,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단백질을 확 몰아서 먹는 습관은 좀 어떤가요? 주변에 보면 은근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걸 효과적으로 계속 자극하려면 하루 총량을 한 3-4끼에 나눠서 몇 끼니마다 20, 30g 정도 꾸준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다 쓰이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총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근성장이 어렵고요. 너무 과하면 신장에 부담될 수도 있고요. 나눠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운동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단백질 좀 늘려보고 싶다 하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시작은 역시 내추럴 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보는 거예요.
매 끼니에 닭가슴살 한 조각이나 계란 한두 개, 두부, 밥모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해보는 거죠. 간식도 과자나 빵 대신에 삶은 계란, 견과류 한 줌, 그릭 요거트 이런 걸로 바꿔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단백질 식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 눕히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꿀팁이네요. 단백질 먼저 먹기. 그 운동 끝나고 단백질 먹는 타이밍, 소위 기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말이 참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 기회의 창.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운동 끝나고 한 1시간 안에 25g 정도 단백질 먹는 게 근육 회복이랑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루에 먹어야 할 총 단백질 양을 채우는 거예요. 타이밍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꾸준히 충분히 먹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총량이 제일 중요하다. 기억해야겠네요. 요즘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선택이 환경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품 생산 과정, 특히 붉은 육류 생산이 환경에 부담을 꽤 많이 줍니다. 소고기 1kg 만들려면 다른 고기보다 땅도 물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엄청나거든요. 반면에 콩이나 렌틀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닭고기 같은 가금류,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은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군요. 소고기가 특히 영향이 크네요. 그럼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또 환경도 생각하면서 단백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요. 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식단에서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붉은 육류 먹는 횟수나 양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캠페인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요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산물 고를 때는 MSC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인증 마크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건강에도 지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